오피러스 차주님 차 빼세요. 우리 할아버지 오피러스랑 비슷한 후. 오피러스 12년식입니까? 오피러스에 소렌토 크롬 휠 끼워 놓은 것 같아요. 오피러스 새 버전 나온 건가요? 자, 이 차 오피러스 드립하신 분들 모욕죄입니다. 네, 모욕죄. 모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입니다. 벤틀리 플라잉 스퍼 W12 신형 21년식 차량에 앉아 있습니다. 리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주도 이렇게 귀한 차량 협찬해 주신 차주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 차주분께서 사실 이전에 에스턴 마틴 벤티지도 한번 협찬을 해주셨었죠. 그런데 당시에 벤티지 리뷰 조회수가 개폭망을 해서 차주분께서 좀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한번 재도전을 또다시 영국차로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결혼도 축하드립니다. 자, 시동 좀 걸고 계속 얘기해 볼까요? 자, 12기통 W12. 이 12기통 엔진 사운드는 우리가 뭐 4기통 됐다가 아우 진동 심하고 4기통 소리 싫어 막 하다가 6기통 타면 그래 차는 6기통이지 그러다가 8기통 타면 그래 역시 진짜 엔진은 8기통이지 라고 하다가 10기통을 타면 막 황홀해 하다가 그러다가 이 12기통의 엔진 사운드는 와, 이건 기존 내연기관과는 전혀 다른 기계구나, 마치 같은 엔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닌 것 같은, 만약에 우리가 전기차에 타서 그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좀 새롭잖아요. 기존에 듣던 것과는 아예 다른 음색과 아예 다른 느낌, 원래 듣던 거랑은 너무나 다른 엔진 음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리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음색 엔진 시동 걸릴 때 들리는 그 부드러움은 운전하고 다닐 때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마저 드려보는 것으로 하고, 자, 저는 이 플라잉 스퍼 리뷰를 하면서 뒷자리에 절대로 앉지 않을 거예요. 물론 뒷자리에 탄 느낌이 어떻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겠지만 뒷자리에 탈 일이 없습니다. 이 차는 다시 말해서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차량은 절대로 쇼퍼 드리븐이 아니라 오너 드리븐 차량이다. 운전을 직접 하고 다닐 때 비로소 이 차량의 진가를 느낄 수 있고 이 차량의 매력, 이 차량의 이 돈 값어치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라는 거를 깔고, 이 차량이 쇼퍼 드리븐이 아니라 오너 드리븐 차량이다 라는 거에 결정적인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지금까지 플라잉 스퍼는 대형 세단으로서 폭스바겐 계열 아래에 있는 페이턴 A8 이런 차량들과 플랫폼을 공유해서 형제 차량으로 만들어졌어요. 뭐 다시 말해서 페이턴 A8의 조금 더 고급 버전, A8 같은 경우에는 지금 MLB 에보 플랫폼을 쓰죠. 그리고 그 MLB 에보 플랫폼을 뭐 Q8, Q7, A6 뭐 이렇게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MSB 플랫폼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MSB 플랫폼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파나메라예요. 포르쉐입니다. 파나메라 세단 그리고 스포츠 투리스모 파나메라에 사용되는 플랫폼을 가지고 이 플라잉 스퍼를 만들었고, 이 플라잉 스퍼뿐만 아니라 컨티넨탈 GT도 마찬가지로 MSB 플랫폼 포르쉐와 공유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플랫폼만 공유하는 거에 그치지 않죠. 그 차량들에 들어가는 굉장히 근간이 되는 서스펜션들부터 시작해서 이 파워트레인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공유해서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차량의 핵심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파나메라와 공유를 하기도 하는 그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잠깐 스포츠 모드에 놓고 변속 속도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운, 업, 그렇습니다. ZF에서 만든 듀얼 클러치, 포르쉐에서 PDK라고 부르는 그 미션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얘는 지금 W12지만 우리나라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V8 버전도 PDK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굉장히 큰 단서가 하나 나왔어요. 듀얼 클러치 미션을 사용했다. 듀얼 클러치 미션이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부드럽게 세팅을 한다 하더라도 오토 미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해봐도 듀얼 클러치네 라는 거를 바로 느낄 수 있는데 바로 저속에서의 꿀렁임 문제입니다. 야, 4억짜리 차에 무슨 꿀렁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속에서 완전히 멈췄다가 서서히 출발할 때, 방금도 출발할 때 저 RPM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이게 진동인가 싶을 정도의 꿀렁임, 미세한 꿀렁임이 이렇게 탕탕탕탕탕탕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되게 웃긴 얘기지만 언덕길에서 더 심해요. 자, 근데 함정은 포르쉐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듀얼 클러치의 이런 꿀렁임과 때로는 굉장히 큰 변속 충격이 들어온다는 거. 자, 어쨌든 듀얼 클러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파나메라 리뷰에 거의 뭐 한 3분의 1을 할애해서 피를 토하면서 말씀드렸던 48V를 사용한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다시 말해서 PDCC. 제가 파나메라 리뷰하면서 와, 정말 이 PDCC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고 싶었으면 48V 시스템을 갖다 박아놓고 48V를 오로지 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에도 이 48V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48V 배터리가 뒤에 있고 PDCC를 구동하기 위한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모터가 앞뒤에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이 덩치를 가지고, 자, 지금 150인데 차선 변경, 진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얘가 지금 공차 중량이 한 2.5톤 되는데, 그리고 휠 베이스가 3.2m, 차량 총 길이가 5.3m, 이런 돼지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애가 결과적으로 이 PDCC 그리고 파나메라에 들어갔던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합해져서 정말 오랜만에 150, 200, 심지어 250에서도 차선 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없는 이런 차량을 타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PDCC가 조금이라도 차에 과한 롤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비틀고 묶고 풀고를 실시간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그 어떤 속도에서 그 어떤 코너에서도 안정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와중에 에어 서스펜션은 한없이 또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저 48V 사용한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는 또 그 녀석대로 최대한의 순간순간의 롤 억제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세팅을 해놓고, 이 기본 세팅이 바로 벤틀리 모드예요. 그리고 이 벤틀리 모드가 이 차의 디폴트 값, 시동을 키면 언제나 시작하는 그 모드, 이 벤틀리 모드의 세팅 자체를 에어 서스펜션은 미친듯이 소프트하게 하고 48V 전자식 스테빌라이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 벤틀리 모드 세팅을 디폴트 값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뒷자리에 타 있는 사람보다도 운전하는 사람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운전하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세팅이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차를 만약에 쇼퍼 드리븐용 차량으로 구매를 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운전기사님이 뒤에 땅콩이 같은 애라도 태우고 다닌다. 그러면 출발할 때마다 꿀렁거리면 뒤통수 한 대씩 맞고, 벤틀리 모드로 다니다가 코너에서, 얘가 코너니까 스테빌라이저를 순간 싹 조일 거란 말이죠. 순간 쫙 조였을 때 그때 요철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차 안으로 스테빌라이저가 단단하게 묶인 상태에서의 그 탕탕탕 튀는 충격이 노면에서 싹 들어오거든요. 롤스로이스처럼 뭐든지 다 걸러내버리는, 롤 억제는 갖다 버리고 그냥 이 세상 모든 진동과 모든 소음은 그냥 다 억제시켜버리는, 그냥 완전 100% 다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세팅과는 너무나 다른 차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너 돌다가 뒤에 땅콩이가 또 막 뒤통수 때리고 그럴 거란 말이야. 물론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만큼이나 뒷자리의 승객을 배려한 그런 승차감은 아니다. 대신에 운전을 하고 다녔을 때 진짜 고속에서, 혹은 꼭 완전 고속이 아니라 그냥 중저속 한 60km, 70km 뭐 이럴 때라도 짧은 코너를 돌던, 차선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치고 들어가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이 덩치의 차량이
그 어떤 자세의 흐트러짐도 허용을 안 하고 스케이트를 타고 착착 빙판길을 옆으로 미끄러지듯이 이동하는 느낌을 주면서도 이 3챔버 에어 서스펜션으로 인해서 잔요철들을 싹 잘 걸러내고 다닐 수 있다는, 이거는 운전을 하면서 운전자가 마땅히, 이 돈 쓴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런 사치스러움이다. 그리고 뒷좌석에 타보면 파나메라랑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파나메라가 뒷좌석에 타면 그렇게 답답하거든요. 너무너무 시야가 굉장히 답답해요. 왜냐? 뒷좌석은 뒷좌석대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시트 포지션을 안쪽으로 쑥 박아놨는데, 앞좌석은 앞좌석대로 또 시트들이 다 크단 말이에요. 이 녀석도 지금 사진이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헤드레스트의 사이즈 자체가 부피가 상당해요. 그리고 수입 고급 세단들 같은 경우에도, 쇼퍼 드리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조수석 의자가 헤드레스트까지 완전히 앞으로 접혀서 끝까지 쓱 슬라이딩이 되는 이 기능을 항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딴 거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수석 시트를 맨 앞으로 완전히 접는다 하더라도 뒷자리에 상석에 타 계신 회장님들께서는 이 답답함을 느낄 거다. 그러면 답답함을 느끼면서 출발할 때는 꿀렁거리면서 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코너 시에 차를 컨트롤하고 있을 때 들어오는 그 요철, 이 모든 것들이 3박자로 다 맞아 떨어졌을 때 뒷자리에 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실 디자인이죠. 보통 이 정도 길이를 가진 대형 세단은 소위 말해서 운전석에서 내렸을 때 아빠차 느낌이 나던가, 아니면 두 번째 운전기사 느낌이 나던가. 마이바흐를 생각해 보자고요. S클래스 마이바흐 운전석에서 내리면 뭐 좀 이상하잖아. 그런데 지금 얘는 아까 제가 뭐 오피러스 말씀드리면서 뭐 좀 고소하겠다고 장난을 쳤지만 이게 참 질린 거 같아요. 저 전면 그릴에 가로 라인을 이렇게 쫙쫙쫙쫙쫙 넣으면 차가 웅장해지고 포스가 생긴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공식인가 봐요. 얘네가 원래 바베큐 그릴을 사용하다가 이번에 이제 롤스로이스처럼 세로줄, 이 수직줄을 만들었죠. 그런데 저 수직줄을 만들어 놓은 그릴이 일단 굉장히 거대해요. 굉장히 와이드하고, 저 와이드한 그릴과 함께 이 차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이 차 전체의 부피감, 와이드함, 그 모습에서 단순히 고급차의 포스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포스, 그냥 포스도 아니고 그 멋진 포스가 그 실루엣에서부터 엄청나게 묻어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와이드한 전면 뷰에서 살짝 옆으로 돌면 이 보닛이 또 일자로 쫙 가다가 글라스를 만나서 루프를 지나서 떨어지는데, 이 뒤로 넘어가서 떨어지는 또 저 라인이 마이바흐처럼 이거 누가 봐도 뒷자리에 타는 게 메인인 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엉덩이 쪽이 이렇게 무게감이 쫙 실려 있는 게 아니라 뒤에가 또 굉장히 늘씬하게 빠졌단 말이죠. 거기에 22인치 휠, 아까 그 소렌토 크롬 휠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휠, 그 휠이 맞물려서 진짜 차가 움직일 때 그 옆태, 앞태, 그 앞쪽 대각선 45도 태, 마지막으로 뒤태까지. 이거는 저는 사실 컨티넨탈 GT를 보고 그래, 너 벤틀리의 쿠페구나. 그래, 너 뭐 그냥 영국 비싼 벤틀리, 그래, 끝, 이거였거든요. 컨티넨탈 GT를 보면서 이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못했던 사람인데, 와, 얘는 또 거기다가 그 벤틀리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저만 느끼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롤스로이스는 조금 과하거든요. 롤스로이스는 이게 뭔가 좀 너무 허세스러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저한테 벤틀리는 그래도 럭셔리하면서도 굉장히 좀 절제되어 있고 젠틀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제가 가지고 있던 벤틀리라는 이미지와 지금 이 차의 디자인은 정말 그냥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서 이 플랫폼을 어떤 차 거를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느냐가
이렇게까지 차의 특성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차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거 운전석에서 사실 누려야죠. 그렇지 않나요? 자, 여기는 온도계 있고요, 나침판, 시계 있고요. 물론 여기 단차가 안 맞습니다. 네, 영국 차잖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파나메라와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포르쉐께 그대로 들어와 있죠. 진짜 이 하나하나 다 깎여 있는 요 디테일이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모르는데, 달리면서 빛을 쫙 받았을 때나 아니면 이제 어두울 때 밤에 가로등 밑을 쫙 또 지나갈 때 빛이 막 지나가잖아요. 와, 그럴 때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놓고 봐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 뒷자리는 이런 화려함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얘가 오디오가 3단계 옵션인데, 기본이 보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방앤올룹슨, 이제 그 다음이 네임 오디오가 좀 최상급 옵션인데, 네, 이 차량에 지금 들어가 있고, 오디오 같은 경우도 뭐 대단합니다. 제가 순정 오디오 같은 경우에 항상 뭐 렉서스의 마크레빈슨이나 아니면 레인지로버에서 사용하는 메르디안이 진짜 정말 그 원음 그대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풍부하게 힘있게 표현을 해주면서도 이 진짜 운전석 앞쪽 대시보드 위쪽으로 스테이지를 쫙 깔아주는 그 느낌이 너무나 고급스럽다라고 항상 오디오도 이렇게 표현을 드렸었는데, 사실 뭐 롤스로이스고 뭐고 그 어떤 비싼 오디오 옵션에서도 크게 만족을 못했었는데, 오디오가 또 대단해요. 그래서 플라잉 스퍼 이번 신형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네임 오디오는 꼭 넣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옵션인데 요거 꼭 넣으시기 바라고. 옆자리에 누구 딱 탔을 때 가다가 그냥 뭐 마치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일단 정보들이 지금 거슬린다 라는 그런 띠꺼운 표정으로 그냥 딱 눌러서 딱 제끼고, 멋있잖아 이런 건 솔직히. 근데 물론 영국 차잖아요. 우리는 영국 차를 소비할 때는 항상 나는 영국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거를 가슴속 깊게 항상 넣어두시고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얘가 평상시에 이렇게 놓고 운전하다가 후진 기어를 넣거나 그러면 이제 후방 뷰랑 이제 사각지대 카메라들을 쫙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후진 기어를 넣으면 얘가 이제 막 돌아요. 인포테인먼트 화면 보여준다고 막 돌고 막 지 혼자 이렇게 막 주차하고 있으면 지 혼자 막 난리를 치다가 가끔씩 렉 걸려. 막 안 움직여, 어디 낀 것처럼. 그러다 시동 껐다 키면 또 이제 돌아오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 단차 안 맞는 거, 여기 운전석에서 바라봤을 때 도어 쪽 앰비언트 라이트 크롬 라인 단차 하나도 안 맞고. 그리고 지금 차주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차량은 W12고 W12는 정식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직수하신 건데, 직수하셨는데 이제 엔진 경고등 들어오고, 또 뭐 진단기 물리면 아무 문제도 없다 그래요. 또 안 들어오고, 또 지우면 지워지고, 또 안 들어오다가 가끔씩 또 들어오면 그냥 또 지워지면 또 그냥 지워지는 거고, 저단에서 막 꿀렁거리고 가끔씩 막 뒤통수 후려 갈기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도 올라와요. 영상으로 못 보여드려서 참 안타깝긴 한데, 후진해 놨다가 드라이브를 놓으면 텅 이런 충격이 들어와요. 이거 뒷자리 타면 안 돼 진짜. 아무튼 영국차다라는 거를 알고 사시면 된다. 원래 영국차는 그렇게 타는 거예요. 저도 레인지로버 타면서 시동 계속 꺼지면서 탔고, 다 그렇게들 타요. 그래도 타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미션에서 이제 튀는 문제, 충격, 꿀렁거림,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정식 수입되는 플라잉 스퍼 V8 모델에서는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V8 엔진들과 이 PDK 미션의 조합은 포르쉐에서 이미 파나메라 만들면서 많은 검증을 하고 로직이 개선이 됐고, 그만큼 완성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 녀석보다는 토크가 또 한참 낮고, 얘는 토크가 거의 지금 100 가까워요. 600마력이 넘고.
물론 그 덕분에 얘는 뭐 한 160km로 항속하고 있을 때 RPM이 한 2000 정도에 머문다 라는, 2000 RPM으로 그냥 지그시 밟으면 가속감이 느껴진다, 그 상태로 250까지 간다, 뭐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거는 고급차로서 너무나 좀, 아무리 오너 드리븐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 차만 그런 줄 알았더니 WCB 운전하고 계신 다른 또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랑 똑같이 느낀 거를 댓글에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V8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PDK 미션과의 조합을 파나메라에서 많이 갈고 닦았고, 그리고 실제로 파나메라, 제가 뭐 GTS, 터보 이번 신형 모델들 얘랑 같은 플랫폼 사용한, 같은 미션 들어간 그 V8 모델들 다 타봤는데, 아무리 오래 타고 다니고 쏴보고 천천히 다녀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이런 꿀렁거림과 변속 충격은 사실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이 변속 충격이 그 시프팅 할 때 들어오는 탕탕 그 기분 좋은 변속 충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심장이 출렁 내려앉는 정도의 깜짝 놀랄 만한, 이건 그냥 쿵쿵이 아니라 진짜 꽝 하는 충격이 나요. 그건 한 2번 정도 아무튼 느꼈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다 그냥 계속 꿀렁거리면서 다니고. 그래서 벤틀리에서 이 차량을 만들면서 이 플랫폼, 이 미션에다가, 얘는 그래도 파나메라보다는 플래그십이잖아요. 더 윗급이란 말이야. 더 윗급이니까 당연히 엔진도 더 상위 엔진이 들어가는 모델을 하나, 시그니처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상징 때문에라도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을 텐데, 이 엔진과의 조합을 맞추는 그 조율은 그냥 대충 한 느낌이에요, 대충. 그래서 그 V8 모델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추정을 좀 해보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수로 4억 정도 주셨는데, 차주분이 V8 모델 정식 수입이 뭐 3억 2천 한다고 하죠. 제가 봤을 때 이 12기통의 미친 토크감, 그리고 이 12기통만의 엔진 사운드, 시동 걸 때 그 사운드, 주행할 때 그 사운드, 이런 것들만 조금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V8, 그 파나메라에 들어가는 V8도 나쁜 엔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엔진도 충분히 좋은 음색을 가지고 있는, 좋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V8 모델을 지금 이런 옵션들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 정도 럭셔리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금 요 인포테인먼트 로테이션 되는 요 옵션이랑 뮬리너 옵션 들어가야 22인치 휠 들어가고, 여기 마치 흡사, 보통은 플라스틱을 가죽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데, 얘는 가죽인데 플라스틱처럼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이 진짜 보고 있으면 황당한, 여기에 플라스틱은 썼을 리가 없는데 저 모양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황당한, 이 굉장히 실제로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느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전하고 다닐 때 이 포스, 이 차에서 느껴지는 이 포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데 3억 2천이다 라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데? 졸라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 V8 모델로 3억 2천에 산다면. 그리고 한국에서 분명히 수요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돈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더 좋은 차 타고 싶죠. S클래스 사실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S클래스 너무 식상하단 말이야. 그럼 뭐야, 희소성도 없지, 까딱 잘못하면 아빠차 느낌 나지. 그런 분들이 그거 싫어가지고 이제 뭐 S63 AMG도 타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걔도 어차피 뭐 2억 넘어간단 말이에요. 2억 넘어가는 차 데일리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3억짜리 차 살 돈이 없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훨씬 럭셔리하지. 이 48V PDCC 때문에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째고 다니기도 괜찮아. 컨티넨탈 GT처럼 약간 좀 못생긴 느낌도 없어. 그리고 컨티넨탈 GT는 뭔가 타고 다니면 살짝 날티 조금 나거든요. 날티가 살짝 있는데, 얘는 날티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롤스로이스처럼 막 너무 과하게 막 허세스럽지도 않아. 저는 이 차는 진짜로 수요가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3억 2천이라면 V8에. 아마도 벤테이가로 돈을 좀 벌었죠. 벤테이가로 돈을 좀 벌면서 그 돈을 많이 투자를 하기도 했고, 이번에 머리를 똑똑하게 잘 쓴 것 같아요. 벤틀리는 롤스로이스랑 경쟁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브랜드 같아요. 이렇게 롤스로이스의 럭셔리함과 또 그만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승차감까지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파나메라, 포르쉐의 DNA를 가지고 와서 이 미친 럭셔리한 대형 세단을 또 운전하고 다니기 재밌게 만들어주면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똑똑하게 머리를 잘 쓴 것 같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대단히 감사드리고, 차주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 플라잉 스퍼 차주분이 협찬해 주셨던 에스턴 마틴 벤티지 리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회수가 폭망이거든요. 네, 지금 영상 끝나면서 뒤에다가 띄워드릴게요. 제발 좀 봐주세요. 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